자, 하겠습니다. 자, 6월 모평을 놓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6월 모평 놓고 시작할 텐데, 우리가 문법의 어떤 단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의문부터 시작해서 단어, 뭐 형태소 단어, 뭐 이런 거 하고, 그러고 나서 뭐 합성어, 파생어 이런 거 하고, 품사 이런 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본 다음에 문장으로 들어가고, 국어사로 담화로 하고, 그 다음에 국어사를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6월 모평, 9월 모평 순서대로 나가면서 거기에서 파생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순서대로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6월 모평 11번, 12번 지문형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먼저 좀 봐주시죠. 자, 요걸 보면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귀한 시간에 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도 물론 문제는 풀겠지만 이걸 풀면서 요 10문제 6월 9월에 10문항을 출제하기 위해서 평가원에 들어갔던 교수님들의 다수는 수능에 들어갔을 겁니다. 다수가 대부분은 수능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는 선생님들이 들어갔을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1번, 12번. 사실 지문형 문제에서 담화가 나온 것이 약간 뜻밖이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담화가 별로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지문형 문제에서 내는 게 좀 뜻밖이기는 했는데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담화가 절반이고 문법 요소라고 하는 측면을 절반 정도 지문화한 문제입니다. 읽어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난 맨날 행분표를 읽어버립니다. 자, 읽어봐요. 담화는 하나 이상의 발화나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담화가 그 내용면에서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일관된 주제 속에 내용상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 이거 큰 문제는 없는 말일 거 같고요. 자, 각 발화나 문장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형식적 장치가 이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장치에는 지시표현, 대용표현, 접속표현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1학년 때 거의 배운 적이 있는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발화나 문장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형식적 장치에 뭐가 있다? 지시표현, 대용표현, 마지막으로 접속표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 개념 자체가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6월에 나왔다가 또 나올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이랬는데 나오면 또 어떡하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시표현은 담화 장면을 구성하는 화자, 청자, 사물, 시간, 장소 등의 요소를 지시표현은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고 대용표현은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에서 느껴지겠지만 대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화에서 언급된 말 혹은 뒤에서 언급될 말을 대신하는 표현이다. 대표적인 지시표현으로는 이, 그, 저 뭐 이런 게 있다 이거야. 자, 가령 친구가 든 꽃을 보면서 화자가 너 이 꽃 이쁘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꽃 예쁘네 라고 말했다면 꽃을 직접 가리키는 이는 이 꽃, this flower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시표현이다. 그러나 화자가 그런데 지난번 꽃도 예쁘던데 그때 그거는 어디서 샀어? 라고 했다면 그거는 지난번 꽃이라는 앞문장에서 했던 말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요, 접속 표현은 쉽죠. 문장과 문장, 발화와 발화를 연결해주는 표현으로 그리고 등과 같은 접속 부사가 대표적인 얘기다. 앞서 언급된 두 번째 발화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앞 발화, 뒷 발화 이어주는 접속 표현에 해당한다. 크게 어려울 만한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자, 요거는 빨리 쳐버리기 위해서 11번 문제 그냥 바로 해결해 버릴게요. 자, 11번 문제 보시면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 B, C, D, E, F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두 친구가 만나서 주말 나들이 장소를 정하는 상황. 우리 이번 주말 나들이 장소를 어디가 좋을까? 딴 생각을 하다가 지금 저녁 먹으러 가자 라고 얘기했대요. 오케이? 자, 이러면 바로 1번 보셔야죠. 1번 바로 보셔야 돼요. 엮여 있는 거 아니면 바로 볼 수 있어요. 1번 A는 주말 나들이 장소 정하기라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서 담화의 완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말은 맞기가 맞는 말이겠죠. 얘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엉뚱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요. 그게 뭔 소리야? 주말 나들이 어디 갈 거냐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죠, 우리가. 자, 주말 나들이 어디로 갈 거냐고 하니까 머쓱해 하면서 그럼 놀이동산 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봐라. 그 다음 대사가 뭐예요? 거기 말고 라고 했다면 B는 영선이 발화한 놀이동산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 맞겠죠? 이해됩니까? 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어때? 거기. 자, 지금 딱 봐도 여기 어때? 라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어때? 라고 했을 때 반대
편에 청자인 I가 거기라고 얘기했으면 일단은 C랑 D는 같은 데예요. 이해되죠? 3번 선지에서 C와 D는 바람 안의 관련성을 높이는 형식적 장치로서 형태가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 가지고 되게 고민스럽고 재밌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E는 좀 더 가야 되겠네요. 거기 해수욕장은 좀 춥잖아. 그리고 너무 멀잖아. 선의를 바라보며 작년에 갔던 수목원은 어때? 그래 거기가 좋겠다. 자, 4번 E는 해수욕장은 아직 춥잖아 와 너무 멀잖아를 대등하게 이어주는 접속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봐봐요. E는요 그리고예요 아직 춥잖아와 너무 멀잖아가 이게 대등하게 이어주는 접속 표현이다. 이거는 맞겠네요. 자,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거 보자. 대등하게 이어주는 접속 표현이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왜요? 우리는 대등하게 이어주는 접속 표현이란 말이 나왔을 때 생각해줘야 되는 다른 어떤 개념은 종속적으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해되죠? 그건 이따가 한번 할 상황이 생길 것 같고요. 5번 F는 작년에 갔던 수목원을 직접 가리키는 이게 지식 표현일 리는 없고 대용 표현이겠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문제 자체는 정답률도 높았고 크게 어려울 것은 없어 보이고요. 파생해갖고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어떤 중요한 개념도 얘는 딱히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리고니까 대등하게 이어주는 접속 표현이 맞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종속적으로 이어주는 접속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하나 좀 재밌다라고 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선의가 중간에 C 부분 있잖아요. 거기 말고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어때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어때라고 했으면 이 여기는 지시 표현이 거의 틀림없어 보입니다. 오케이? 지시 표현이 틀림없어 보이는데 거기라고 했을 때 거기를 지시로 할지 앞에 얘기한 여기를 받아주는 대용으로 볼지 애매한데 지시 표현 같다는 느낌은 들기는 듭니다. 지시 표현이라는 느낌이 들긴 드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식의 대용이게 하는 말을 쓰지는 않았었어요. 자, 왜냐면 D가 대용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 있기는 있는 것은 거기 해수욕장은 안 춥잖아 라는 말은 해수욕장이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냥 같은 데다 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어려운 거는 전혀 없는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문단으로 옵니다. 여기서부터 얘기할 게 좀 있습니다. 한편 담화의 전개 과정에서 화자는 청자 및 맥락을 고려하면서 발화나 문장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화자는 청자 및 맥락을 고려하면서 발화나 문장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구현하는데 이때 여러 문법 요소가 활용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문법 요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용어예요? 문법 요소에 높임 표현, 피동, 사동, 부정 표현, 인용 표현 이런 것들이 문법 요소라고 불러요. 종결 표현 이런 것들까지 문법 요소라고 부릅니다. 자, 문법 요소가 활용된다. 가령 화자는 아버지 진지 드세요 라는 발화에서 드세요의 드시라고 하는 이건 높임의 특수어이죠. 드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를 종결음이 어요 드시 어요 이렇게 되니까요. 자, 이걸 통해 갖고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매우 조심해야 돼요. 매우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아버지를 높이는 거지만 주체로서 높이는 것인지 청자로서 높이는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 객체로서 높이는 것인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이 화자는 특정 어휘, 조사, 어미 등을 사용하여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드러낸대요. 이걸 뭐라 그래요? 높임 표현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케이? 높임 표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울러 위에 드세요의 어요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음도 보여준다. 즉, 종결어미는 청자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등 화자의 의도를 구현할 때도 쓰인다는 거야. 화자, 청자 및 맥락이 발화나 문장에서 문법 요소와 맺고 있는 관련성은 자, 이건 12번 문제를 내려고 문장을 그냥 억지로 갖고 왔죠.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고요. 과일 좀 드리고 오려온 것 같이 연속된 발화로 이루어진 담화에서 더욱 다양하게 드러났다. 12번 보고 나서 파생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어요. 할아버지께서의 깨소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하고 해야 되겠네요. 봐봐요. 우리가 몇 가지 개념 그냥 같이 설명을 좀 해버리겠습니다. 해버릴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 좀 합시다. 우리가요, 봐봐. 인칭의 개념을 이해하세요. 자, 인칭 대명사로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명사들이 인칭 개념을 수행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자, 우리가요, 1인칭이 있고 2인칭이 있고
3인칭이 있어요. 오케이? 자, 여러 번 얘기했지만 1인칭은 나와 나의 복수. 오케이? 나, 우리, 저희 이런 것들이 1인칭이에요. 자, 이때 1인칭은 화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화자, 자신과 그 다음에 화자를 포함한 복수를 1인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인칭은요. 청자, 너, 그리고 청자의 복수, 너, 너희, 당신 이런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화자, 청자를 제외한 것들은 모두 3인칭이에요. 이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아무리 듣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령 내가 지원이한테 옆에 야 뒤에 가령 도윤이가 있고 앞에 지원이가 앉아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 상황에서 지원이한테 이 분필 좀 도윤이 좀 주라. 전해줘 라고 얘기하면 도윤이가 뻔히 듣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 발화는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지원이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도윤이는 저 옆에서 사실상 청자지만 아니에요. 그냥 3인칭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반적으로 인칭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대명사가 쓰여요. 봐요. 나, 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저희 이런 것들은 1인칭 대명사들이야. 자, 대명사의 정의 자체가 뭐예요? 명사를 대신해서 나타내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너, 너희, 뭐 당신 이런 것들이 2인칭 대명사들이에요. 이해되죠? 대명사들이에요. 이거 자체가 대명사들입니다. 대명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3인칭은 뭐 그런 거겠죠. 오케이? 뭐 그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 이건 인칭이 아니겠구나. 자, 그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3인칭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조심을 하나만 해라. 뭐냐? 인칭 개념, 이건 오래전에 평가원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것은 인칭 대명사가 인칭 개념을 수행하는 건데 일반적인 명사도 얼마든지 인칭 개념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너네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윤영이가 나한테 가령 이렇게 말했다 치자 이거예요. 선생님께서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라고 얘기했다면은 선생님이라는 건 명사예요. 그죠? 틀림없이 명사예요. 그런데 담화 상황 속에서 지금 담화를 하고 있잖아요. 담화 상황 속에서 선생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라는 말은 네가 그랬잖아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2인칭 개념을 수행한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수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재영이가 왔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이 편지, 뭐 공문을 갖다가 엄마께 전해드리렴 이라고 얘기하면은 엄마 당연히 명사예요. 오케이? 어머님께 전해드리렴 이라고 했을 때 명사예요. 하지만 3인칭 개념을 수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가 변방구 씨를 유치원 데려다 준다 이거예요. 유치원 데려다 줄 때 신발 애기니까 잘 못 신잖아. 그러니까 신발 내가 이렇게 막 발 꾸겨 넣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할래 이래요. 근데 또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러면 아빠가 해줄게 라고 한다고요. 자, 뭐라고요? 아빠가 해줄게. 아빠 명사예요. 근데 이 경우에 뭐예요? 1인칭 개념 수행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또 똑같아. 변방구가 아빠가 사준다고 했잖아요. 존댓말 안 하지만 아빠가 사준다고 했잖아 라고 얘기하면은 뭐야 네가 사준다고 했잖아 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빠가 또 뭘 수도 있어? 2인칭일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변방구랑 애기 엄마가 이야기하다가 이따 아빠 오시면 물어보자 라고 얘기하면 아빠는 3인칭 개념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인칭 개념을 수행하는 게 일반적으로 대명사지만은 일반적인 그냥 명사들도 인칭 개념을 수행할 수 있다, 인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정도 하나 좀 체크해 주시고요. 인칭과 더불어서 같이 나올 때 언제나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개념들 같이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제목만 써보는 거야.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 이거 다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담화 쪽을 중시하는 분이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미지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알지 못함이라고 했어요. 몰라서. 알지 못함. 부정칭은요, 정하지 않음이란 뜻이에요. 제기칭은요, 앞에 나온 것을 다시 가리킴이란 뜻이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자, 예를 들어서 특히 미지칭하고 부정칭은 형태가 동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형태가 동일할 경우는 분명히 담화 맥락에 의존해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지칭은 정말로 몰라서 묻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자, 너의 남자친구는 누구니? 라고 물었을 때 있는지부터 물어봐야 되겠죠. 자, 너의 남자친구는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정말로 몰라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누구는 뭐예요? 미지칭이에요.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갖고 민진이가 누구라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왜 하필 나냐고 생각하고 듣고 있겠지만 어쨌든 누구라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다면 이때 누구는 아무나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이거는 특정한 사람을 몰라서 쓴 표현이 아니라 정하지 않고 쓴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거나, 뭐든지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면은 부정칭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사줄까? 라고 얘기하면 무엇은 미지칭이에요. 하지만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부정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오늘 수업이 몇 시에 있어? 아, 너 언제 오늘, 너 이따가 언제 올래? 라고 얘기하면 오늘은 언제든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면 자, 너 언제 올래는 이거고 언제든 괜찮아요는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야, 오늘 아까도 뭐 그런 비슷한 걸 나왔는데 이따 어디 갈까? 이거예요. 야, 답답하니까 일단 어디든 가자. 이러면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지칭, 부정칭은 형태만 갖고 판단하는 건 좀 조심스럽다. 아시겠죠? 그래서 담화 맥락, 상황 이런 거 보고 아, 이건 정말 몰라서 한 건지 아니면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 상황에서 한 건지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기칭이라고 얘기했죠. 제기칭은 앞에 나오는 말을 다시 가리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건 3인칭은 어쨌든 화자청자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기칭은 3인칭임을 전제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3인칭, 제기칭을 나타내는 대명사들이 가끔 가다가 여기 있는 것들 1, 2인칭 대명사들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특히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당신 같은 거야. 당신이 뭘 알아? 라고 얘기하면 2인칭이에요. 그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는 뭐 꽃을 무척 아끼셨지. 저 뜰 앞에 정원에 있는 모든 꽃들을 당신께서 직접 심으신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이때 당신은 뭐예요?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이거든요. 꼭 돌아가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높이는 대상을 갖다가 다시 가리킬 때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유, 요즘 아이들은요. 자기밖에 모른다니까요. 혹은 저희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자기는 보통은 2인칭이고 2인칭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 자기야 모르면 2인칭이거든요. 저희는 1인칭 복수인데 이런 경우는요. 자기밖에 몰라. 요즘 애들은 저희밖에 몰라. 라고 얘기하면 3인칭 제기칭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문법 요소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개념 있어요. 자, 또 떠올려 봐야 돼요. 꼭 눌러 담으셔야죠. 자, 기본적으로 무슨 높임이 있어요? 주체 높임이 있어요. 주체 높임은 뭘 높이는 거라고 했어요?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이 있어요. 객체 높임은 뭘 높이는 거다? 문장의 목적어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겁니다. 서술어의 대상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은 문장 성분이 아니라 뭐에 대한 대우법이다? 청자에 대한 대우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격식체가 있고 비격식체가 있었다.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가 있었고 해요, 해가 있었다. 기억나시죠? 자, 실현시키는 방법 떠올려 봅시다. 실현시키는 방법. 현대 국어에서 주체 높임은 어떻게 실현해요? 자, 깨서와 같은 주체 높임의 특수한 어떤 주격 조사 깨서를 쓰고요.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뭐야? 서술어에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이 시를 집어넣고요. 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자, 아까 계시다와 같은 뭐를 통해서 특수 어휘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한다는 거죠. 계시다 같은 경우는 게다의 시가 붙은 게 아니에요. 특수 어휘입니다. 이해되죠? 자, 주무시다 같은 경우도 시가 들어가서 어원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무다의 시가 붙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특수 어휘를 통해서 실현되더라라는 겁니다. 나왔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주자고요. 중세국어에는 시 말고 뭐도 있었다? 샤라고 부르는 애도 있었다라는 거 좀 하나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간접높임이라는 거 있어요. 주체 높임에서 간접높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령 선생님께서는 따님이 있으시다 예요. 그럼 선생님이 있는 건 아니고 딸이 있는 건데 선생님의 딸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따님이 있으시다라고 말해주는 거. 이런 것들 뭐라고 해요? 간접 높임이라고 해요. 할머니께서는 무릎이 편찮으시다. 할머니께서 편찮으신 걸로 느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편찮은 건 무릎이거든요. 그러면 할머니의 무릎이기 때문에 편찮은 시를 붙여주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 높임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체 높임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어떤 식으로 실현해요? 자, 뭐를 통해서 실현해요? 특수 어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목적어를 높이기 위해 갖고요. 선생님을 뵙다라든지, 오케이? 선생님을 모시다라든지, 이해되죠? 선생님께 주다가 아니라 드리다라든지, 선생님께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께 드리다, 여쭙다라든지, 여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은 높임, 목적어 혹은 부사어를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 특수어입니다. 요거 나왔으니까 같이 생각이 나네요. 자, 중세국어에서는 시샤 말고 또 뭐가 있었다? 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뭐가 있다? 삽잡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순정비읍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이 맞기는 맞겠습니다. 현대국어는 객체 높임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이래죠? 객체 높임은 당연히 지금 존재합니다. 현대국어에서는 특수 어휘를 통해서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사어를 높일 때만 다만 깨라고 하는 조사가 들어가기는 하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상대 높임 청자에 대한 대우법으로서 격식체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비교격식체 해요 해체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12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과일 좀 드리고 오렴 이란 말에서 1번에 할아버지께서의 깨서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라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계셨구나의 계시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 경우에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를 갖고 똑같이 그 주체 높임의 실현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할아버지께서의 조사가 쓰이고 있고 하나는 계시다라고 하는 특수 어휘를 쓰고 있으니 1번, 2번은 그것을 나눠서 쪼개갖고 선지를 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번 계셨구나의 구나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에 관한 사실을 아까 마지막 문단에서 말했던 것처럼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실제로 군화를 찾아봤더니 나도 사전에서 군화를 찾아봤더니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의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교어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감탄의 뜻을 지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드리고의 드리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자, 조심해야 되겠죠.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방에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과일 좀 드리고 오렴이라고. 이게 뭐 엄마가 한 말인지 아빠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엄마가 가령 나한테 한 말이라고 생각해봐봐요. 그러면 여기는 문맥상 생략되어 있는 문장 소문이 있죠. 뭐예요? 할아버지께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야,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삼촌께 과일 좀 드리고 오렴일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할아버지께 과일 좀 드리고 오렴이라고 했다면 할아버지라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주고 오렴이 아니라 드리고 오렴을 한 거예요. 객체 높임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라는 대상이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어떤 문법적 근거에 의해서 높임 표현을 실현하고 있는지를 너네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할아버지라는 대상은 동일하지만 주체일 수도 있고 객체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만약에 얘가 들어가서 할아버지 과일 드세요 요 했다면 청자이기도 한 거니까요. 이해되죠? 자, 5번에 오렴을 통해 오렴의 렴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예요. 자, 실제로 뭐뭐 하렴 공부하렴 뭐 운동하렴 이란 말은 어떤 좀 강하게는 아니에요. 그건 부드럽게 명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명령 그런 종결어미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13번으로 갑니다. 두 문제 하는데 25분 가잖아요. 중세국어 문제인데 중세국어 문제인데요.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의 관용격 조사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고 누차 얘기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 선생님이 6월 모평 전에 얘기했지만은 관용격 조사에서 찜찜하다고 얘기한 게 이였어요. 이가 관용격 조사. 보통 이는 뭐야? 주격이잖아요. 근데 이가 관용격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찜찜하다고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관용격 조사 단독 문제가 나왔는데도 안 나왔으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의 관용격 조사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선행체언이 무정물일 때는 시옷이 쓰이고, 기억나시죠? 자, 유정물일 때는 모음조화에 따라
앞말의 단어 끝이 양성모음일 때 애가 쓰이고 음성모음일 때 의가 쓰입니다. 알죠? 자, 다만 유적물이라도, 유적물은 뭐야? 사람이나 동물. 유적물이라도 존칭의 대상일 때는 이들 대신에 시옷이, 부처님 뭐 이런 것들 자 쓰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를 참고하여 선행체언과 후행체언이 관형격 조사로 연결되었을 때 모습을 아래 표에 기니디리 미에 채워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아바님 같은 경우는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의가 오지 않습니다. 뭐가 와야 돼요? 시옷이 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바님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디귿 받침으로 왔겠네요. 자, 그리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려기, 기러기예요. 유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로 끝났네요. 그럼 뭐로 볼 수 있어요? 음성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의가 와서 이어 적었고요. 세 번째, 아들 자체는 올려줘야 될 이유가 없죠. 아달이라고 했을 때 아래아로 끝났어요. 양성이고 유정입니다. 애가 와서 이어 적겠고요. 그 다음에 수풀 같은 경우 무정명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시옷이 와서 그냥 겹쳐 적었네요. 등잔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가 나왔을 때 우리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거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거, 파생해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일단은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는 해요. 나왔으니까 중세국어 관용격 조사 같은 경우는, 자,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였죠.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뭐예요? 유정명사 뒤에 오죠. 사람이나 동물 뒤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말이 양성이면 애가 오고 음성이면 의가 오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삼 이런 것들에 얘가 온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삼에 이러고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자, 실제로 있다고 했죠. 거북, 터틀이에요. 음성모음이기 때문에 의가 와서 뭐가 돼요? 거북의 이렇게 올 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요거는 뭐예요? 무정명사거나, 오케이? 아니면은 높임의 유정명사, 높여야 될 유정명사 뒤에서는 시옷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나란 말싸움이에요. 우리나라의 말이 했을 때 요 시옷 관형격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님 같은 경우에 부처몸이 해갖고 이렇게 부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 단독이 나왔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요. 다만 주의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주격이죠. 오케이? 주격이에요. 주격인데 얘가 관형격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가 흔적이 꽤 있어요. 흔적이 꽤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현대국어에 남아있는 흔적만 보더라도 말했을 거예요. 우리는 소고기라고도 하지만 뭐가 복수표준어냐면 쇠고기도 복수표준어예요. 얘는 뭐예요? 이것의 흔적이고 얘는 관형격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했죠. 자, 실제로 이게 또 9월 모평에도 나왔으니까 가능성 많이 없어졌다고 보지만, 자, 예를 들어서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놈이 하리라, 이런 거 기억납니까? 훈민정음에서 이거 뭐야? 자기의 뜻이란 뜻이에요. 제 뜻을 해요. 그래서 얘도 저 플러스 2로 분석하는데 얘가 관형격이 좀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얘는 사실은 지금 현대국어에도 흔적이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 너라고 얘기하면 얘가 I고 얘가 유기는 한데 사실은 내 이렇게 얘기하면 둘 다 되죠. 얘는 I이기도 하고 이것이기도 해요. 맞아요? 이것도요. 이거이기도 하지만 뭐이기도 해요? 이거이기도 하잖아요. 이해되죠?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할게. 네가 해. 라고 얘기하면 I고 U가 되겠지만, 오케이? 야, 내 마음이지. 라고 얘기하면 나 플러스 2가 관형격이었던 흔적이 남은 겁니다. 이해가요? 그런 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찜찜했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건 뭐가 있느냐? 봐.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 L의가 관형격이다. 관형격이다로 알고 있지만 주의해라. 뭐다? 얘가 부사격일 때도 있어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국어를 너네한테 그 해석하라고는 주지 않으니까 옆에 현대어풀이 잘 해주면, 여기 부사격이라고 썼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현대어풀이 주면은 기본적으로 현대어 문장 기준으로 문장 성분 판단하셔야 돼요. 실제로 평가 문제에서 이런 걸 나왔어요. 금모래 밑에 있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는 봐봐요. 밑 플러스 의예요. 관형격일 것 같은데 당연히 얘는 딱 봐도 해석을 뭘로 하겠어요? 밑에 있다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무슨 조사야? 부사격 조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갖고 기본적으로 관형격 조사 이런 아이들이 있어 라고 알아두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상황에 따라 갖고는 주어진 정보 잘 보면서 읽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아시겠죠? 달달달달 외우는 것만으로는 뭐 내신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능에서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4번으로 갑니다. 약간 의외의 어떤 것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6월 모평, 그 9월엔 있어요. 9월엔 있는데 6월 모평에서는 의문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게 되게 뜻밖이죠. 의문 문제가 안 나와서 수능 때 의문론 빠질 일은 난 별로 없다고는 보는데 안 나와서 조금 찜찜을 합니다. 근데 일단 뭐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오답률 되게 높았던 문제예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평가원이 여러분들한테 알고 오기를 바라는 게 뭔지 한번 잘 봐요. 내가 뭐 1학년 때부터 얘기했겠지만은 어떤 희귀한 어떤 의문 변동이라든지 문법적 사항을 암기하고 있느냐라고 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기본 개념을 깊이 있게 충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이따가 9월 문제에서도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봐요. 이걸 먼저 좀 처리하죠. 우리가 문장의 구조가 있죠. 문장의 구조, 문장의 짜임이에요. 사실 문장론 부분에서 지금 그 문제를 두 문제를 낸 셈입니다. 의문 쪽을 빼고 문장론 쪽에서 두 문제를 낸 셈인데 조금 의외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문장의 구조에는 뭐가 있어요? 본문장이 있고 견문장이 있더라. 기억나시죠? 자, 견문장은 다시 뭐랑 뭐로 나뉘어요? 아는 문장이 있고 뭐가 있더라? 이어진 문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은 뭐야? 본문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거고 견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아는 문장은 그 안에 안겨있는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5개가 있죠.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는 게 있고요. 기억해요? 자, 명사절, 그 다음에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딱 말했을 때 어떤 문장 유형이 떠올라야 돼요? 나는 그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가 돌아왔음이 분명하다. 이러면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고 흔하지 않지만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라고 얘기하면 집에 가기가 이른을 꾸미면 가기에가 붙잖아요. 딱 봐도 부사절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명사절을 하는 문장이었어요. 기억하죠? 자,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죠? 토끼는 앞발이 짧다류의 문장. 이걸 뭐라고 한다? 서술절을 아는 문장. 토끼는 앞발이 짧다류의 서술절을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보어가 있는 후문장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토끼는 앞발이 짧다. 오케이? 토끼는 앞발이 짧다. 재영이는 과학자가 되었다. 이러면 문장이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죠? 자, 재영이는 과학자가 되었다는 건 혼문장이에요. 주어, 보어, 서술어예요. 자, 다른 문장 성분 아무리 많이 나와도 주어, 서술어가 여러 번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관형절 혹은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은 특히 생략성분 되게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거 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나는 푸른 나무를 보았다 같은 경우는요. 자, 그 전에 이걸 얘기해야죠. 문장의 짜임을 얘기할 때는 서술어의 개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면 서술어예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이라고 내가 가르쳤죠.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은 첫 번째, 동사거나 아니면은 형용사거나 아니면은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거나 이렇게 돼요. 이해되죠? 자, 그는 학생이다.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가 서술어예요. 그녀는 예쁘다. 형용사가 서술어예요. 그는 밥을 먹는다 하면 동사가 서술어예요. 자,
나는 푸른 나무를 보았다 같은 경우를 그냥 문장 성분만 심플하게 얘기하라고 하면은 주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 얘기를 해요. 주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 얘기는 하지만 문장의 짜임,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상황에서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모두 서술어로 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하면 봐봐요. 나는 새 옷을 샀다 같은 경우는 요 문장과 위 문장과 아래 문장은 차이가 없어요. 문장 성분상. 그죠? 주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예요. 이해될 거예요. 자, 하지만 문장의 구조, 짜임을 파악하라는 말은 문장을 낱낱이 분해하라는 소리예요. 문장을 낱낱이 분해하라는 소리인데 문장을 낱낱이 분해했을 때 얘는 품사 자체가 뭐예요? 관형사예요. 하지만 얘는 품사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뭐예요? 형용사인데 문장 성분만 관형사잖아요. 푸르, 니은인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용언의 관형사형 품사 뭐라고요? 형용사형. 형용사 하나, 동사 하나. 아, 이 문장은 서술어 2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나무를 보았다랑 나무가 푸르다가 합쳐진 걸로 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 뭐라고 했어요? 나무가 푸르다에 이 나무가 푸르다에 푸르다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나무를 수식하는 구조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주어, 여기서의 주어가 생략된 채 관형절로 안겼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곳이 내가 그와 만난 공원이다. 이런 거 바로 느껴져야 돼요. 이곳이 공원이다 하나 있고요. 내가 그와 공원에서 만났다가 있는 거야. 그러면 만난이 들어갔으니까 관형절이 있구나라고 바로 판단해 주셔야 되고 뭐가 생략된 채? 자, 내가 그와 공원에서 만났다 해서 공원에서가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부사어가 생략된 채 관형사절로 안겼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생략 성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이거는요, 이것이 빵이다예요. 그리고 내가 빵을 만들다예요. 목적어가 생략된 채 관형사절로 안겼다라고 말해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형사절로 안겼다라고 얘기했을 때 생략성분 같은 것은 특히 관형절에서는 각별해 주시면 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문제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자, 명사절 하는 문장, 서술절을 하는 문장, 관형절을 하는 문장 있어요.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사실 명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 이런 식으로 서술절을 가진 않은 문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관형절 혹은 관형사절을 하는 문장, 그 다음에 부사절을 하는 문장,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 같은 경우가 있죠. 자, 비가 내렸다. 소리도 없이. 비가 소리도 없이 내렸다. 이런 것들 부사절을 하는 문장이라고 보고 인용절을 하는 문장 알고 있죠?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다. 인용절 같은 경우는 담화 쪽에서 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인용절을 가진 않은 문장 같은 경우에 약간 어려운 거는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지금 기준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아들이 자, 어제 아들이 내일은 집에 계세요 라고 말했어요 라고 얘기했다면 얘를 간접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어제 아들이는 맞아요. 이건 그대로 가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자, 어제 입장에서 내일은 오늘로 바꿔줘야 돼요. 이해돼요? 오늘 집에 계시라고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있으라고. 선생님 계시라고로 그냥 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 평가원에서 만약에 준다라고 한다면 꼼꼼하게 줄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을 하는 화자가 상대에게 존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 앞에서 내가 계시라고라는 말을 듣는 거 적절하지 않아요. 오늘 집에 있으라고 말했어요 라고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직접 간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뭐예요? 앞절과 뒷절의 관계가 나열이거나 단순 대조이거나예요. 자, 이건 너무나 많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인과고요. 이해됩니까? 비가 와서
땅이 젖었다 같은 것들. 그 다음에요, 배경이요, 음악을 듣는데 친구가 찾아왔다 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시간적 선우요, 뭐 예를 들어갖고 뭐 철수가 오고 영희가 왔다. 이게 시간적 선우면 앞뒤 못 바꿔요.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꿔도 그 의미가 바뀌지 않는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의미가 바뀌거나 아예 비문이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문장의 구조에 대한 핵심 개념들,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의 의미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14번 보실래요? 말로 풀었을 때 이해가 잘 가나 봐라.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건강의 첫걸음이다 예요. 잘 판단해 보세요. 기억이 서술어인 문장에서예요. 기억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주어 기능을 하고 있다예요. 자,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건강의 첫걸음이다예요. 건강의 첫걸음이다가 서술어가 된다면 운동하기, 즉 정확하게 말하면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문장의 주어일 거예요. 그러면 운동하다에 어간 운동하에다가 명사를 만드는 기가 붙어서 명사절을 만들었고 첫걸음이다의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답이 일단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길 원한다면 제대로 된 계획 세우기가 선행되어야 된다. 자, 복잡한데 봐봐라. 니은이 서술어인 문장이래요. 잘 봐봐요. 니은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한대요. 자, 니은이 서술어인 문장은 뭐예요? 그것을 실천하다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다. 이해됩니까? 그것을 실천하다예요. 그것을 실천하다. 그것을 실천하다라고 얘기한다면 니은이 서술어인 문장에는 명사절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하기 자체가 서술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다,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다. 이거 뭐 주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명사절이라고 판단할 만한 애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잘 보셔요. 원한다면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부사어를 하고 있다. 자, 이건 보이시죠? 왜? 원한다면은 뭐예요? 실천하기를 원한다면이에요. 그러니까 명사절이 있으되 뭐의 역할을 한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리을. 제대로 된 계획 세우기가 필요하다. 리을이 서술어인 문장은요, 계획 세우기가 되는 게 아니라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래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되니 서술어인 문장은 계획이 되답니다. 계획이 되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미음이 서술어인 선행되어야 한다가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관용어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계획 세우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개념들을 촘촘하게 잘 이해해야 되고 문장 성분 잘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봐봐요. 문제를 아주 심플하게 냈는데 내 기억으로는 오답률 높았던 문제입니다. 이거. 알겠죠? 15번이 자, 보기에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이 틀렸던 사람들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누차 얘기했어요. 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봉사보다는 게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작은 일을 도울 뿐이었는데 너밖에 없다며 행복해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어야지만 조사는 예외적으로 그 앞말에 붙여 쓴단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내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뭐를 설명하냐면 얘를 설명해요. 의존명사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의존명사에 뭐가 있다고요? 대표적인 것만요. 수, 것, 줄, 바, 미, 지 해놓고 내가 약간 띄워놓고 언제나 뭘 설명하냐? 만큼, 대로, 뿐을 설명합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럴 수가 있니? 라든지 먹을 것이 없다든지 어찌할 줄을 모른다든지 어찌할 바를 모른다든지 그럴 리가 있니? 라든지 돌아온 지 3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쓴다는 거죠. 얘네들 다 의존 명사로 처리하고 이런 의존 명사 앞에는 반드시 뭐뭐하는 뭐뭐할과 같은 뭐가 와요? 용언의 관형사형이 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용언의 관형사형이 오니까 문장 성분으로는 뭐예요? 관형어가 온다고요? 의존 명사는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요. 뭐뭐하는 뭐뭐할이 붙어서 어미가 붙어서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다는 말은 요 앞에 붙는 말은 동사거나 형용사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명사이기 때문에 단어별로 띄어 쓴다고 당연히 띄어 써야 돼요. 만큼 같은 경우에 자 뭐예요? 먹을 만큼 먹으라든지 이해돼요? 들은 대로 말해라든지 이해돼요? 잠이나 잘 뿐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해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앞에 뭐뭐하는 뭐뭐할과 같은 관형어가 왔을 경우에는 만큼 대로 뿐도 뭐다? 의존 명사예요. 그런데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자 다만 만큼 대로 뿐 같은 경우에 앞에 체언이 오면 체언이 뭐였죠?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이 오면 뭘로 처리한다? 조사로 처리합니다. 여러 번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야 나도 뭐 운동만큼은 자신 있어. 공부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자 운동만큼은 자신 있어 라든지 오케이? 또 야 너는 너대로 살아 새끼야 라든지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온 사람은 우리 셋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붙을 때 이해되죠? 자 이런 경우는요 명사, 대명사, 수사잖아요. 이해되죠? 자 이런 경우에 만큼 대로 뿐은 뭐다? 조사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도울 뿐이었는데 이건 뭐 정상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너밖에 없다 만큼은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자 일단은 밖에는 붙여 써야 되는 거고 만큼 붙여 써야 돼요. 너는 대명사고 너는 대명사고요. 때는 뭐기 때문이에요? 명사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보다 같은 경우도요. 자 봐봐요. 이것도 한번 뭐 말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나보다 많이 뭐 먹은 사람 있어? 오케이? 이렇게 역시 체언이 올 때 조사로 처리해요. 오케이? 하지만 이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보다 높이 날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는 비행기가 보다라고 붙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경우는 높이를 그냥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아시겠죠? 하나 좀 더 나온 김에 조사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 밖에입니다. 밖에. 오케이? 밖에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갖고 야 대문 밖에 누가 왔니?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바깥이야. 바깥. 이해되죠? 이건 바깥에 누가 왔니?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띄어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밖에가 이 의미로 쓰이면 뿐의 의미로 쓰이면 밖에 전체가 조사예요. 이해되시죠? 야 나에겐 너밖에 없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밖에는 조사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기억, 니은, 티그, 예, 밖에, 이게 문제 있었고, 미안합니다. 문제 있었구나. 예, 이런 경우는, 예, 띄어 써야 돼. 너밖에 없다며 라고 얘기했을 때는 붙여 써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러면 한 개년 정도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다 했습니다. 두 번째 걸로 갑니다.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쉬는 시간 없습니다. 언제쯤에 안 들어오죠? 네, 합니다. 12, 13을 먼저 하지 않고요. 내가 우리 편집으로는 뒤에다가 11번을 먼저 할 겁니다. 11번. 편집 때문에 12, 13을 한 데다가 넣는 거. 자, 어쨌든 음악 문제가 나오기는 나왔었다. 9월에만 한 번 나왔었다. 근데
국어 해설에서 얘기했지만 의외다. 좀 약간 의외기는 의외다. 아, 이거를 냈다. 수능 완성에서부터 논란이었고 수능 특강에서부터 논란이었는데 수능 완성에도 한 번 더 봐가지고 평가원을 냈다. 근데 내기는 냈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저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냈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우리가 반모음이 이걸 축약으로 볼 것이냐, 반모음 교체로 볼 것이냐, 모음 축약으로 볼 거냐, 반모음 교체로 볼 거냐의 문제를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설명해주고,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낱낱의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처럼 알고 갔으면 좀 더 유리하기는 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꼭 그 특이한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내는 거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전운전자가 또 왔네요. 관악구청 6명 발생. 예,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참고 바랍니다. 네. 자, 보시면은요, 선생님의 그 보기 말을 한번 보기는 봐요. 용언의 어간 뒤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잠깐 이거 할 건 합시다. 봐요. 나는 음운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요. 야, 우리가 개념 정의. 음운은 뭐예요?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예요. 소리의 길이와 같은 비분적 음운이 현대국어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음운은 자음모음이라고 생각해버리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형태소의 정의는 뭐예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뜻이 문법적 의미도 포함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되죠. 어휘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법적 의미도 의미라고 부른다는 것을 각별히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음운이라고 한 것은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봐봐,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울림소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안 울림소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 울림소리에는 뭐가 있다? 모든 모음이 울림소리라고 얘기했고요. 자음 중에서는 미음, 니은, 이은, 리을이 울림소리다라고 얘기했고, 안 울림소리는 요 네 개를 제외한 자음, 한 나머지 자음들을 안 울림소리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뭐 이런 거 길게 해보고 이런 것도 했던 기억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오히려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되는 건 체계들이에요. 우리가 자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 자체는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하고,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위치를 조음위치,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장소를, 위치를 조음위치, 받는 방법을 조음 방법이라고 얘기하다는 거죠. 자, 일일이 쓰지 않아요. 자, 자음 체계표 같은 거 있었다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요쪽 라인이 뭐였어요? 조음 방법, 조음 위치예요. 그래서 입술, 오케이? 윗잇몸 혀끝,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여림 입천장, 목청 이렇게 갔었어요. 기억나시죠? 파열, 파찰, 마찰, 기음, 유 이렇게 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조음 방법 라인이고 이쪽이 조음 위치 라인이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눈치 채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자, 이따가 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요. 모음은요.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소리를 모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음이란 말이 붙어있는 용어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단모음이 있고 이중모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단 여기다가 반을 넣기는 넣겠는데, 오케이? 자, 단모음은 뭐라 그랬어요? 이, 에, 유, 오, 뭐 이런 아이들처럼 뭐예요? 발음할 때 혀나 입술의 위치가 고정돼서 바뀌지 않고 나오는 그런 모음을 뭐라고 한다? 단모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와, 야, 왜 이런 애들처럼 혀나 입술의 위치가 바뀌어서 발음되는 애를 뭐라고 해요? 이중모음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야 같은 이중모음을 놓고 봤을 때 이 이중모음은 어떻게 발음된다고 했어요? 이를 발음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발음을 하려고 준비를 잔뜩 해놓은 상황에서 이야 미끄러지듯이 얘를 발음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반달표를 써서 얘를 뭐라고 한다? 반모음 이라고 불러요. 요, 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오를 발음하려고 입모양을 준비는 해요. 이래놓고 스리는 미끄러지시 뭐를 하는 거야? 와, 이래버리면 얘가 된다는 거죠. 대신 주의.
워도 마찬가지예요. 워는 뭐예요? 우를 발음하려고 입모양을 만들어 놓고 뭐를 발음해요? 어를 발음하면 워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까지 기억해야죠. 얘랑 얘는 같은 거예요. 기억나죠? 오를 발음하려고 입모양을 만들어 놓으나 우를 발음하려고 입모양을 만들어 놓으나 똑같기 때문에 오를 발음하려고 입모양을 만들었다가 얘를 발음하면 워가 돼요. 워. 얘를 발음하려고 우처럼 만들어 놨다가 얘를 발음하면 결국 와가 돼요. 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말 자형상 이렇게 생겨갖고 나눠서 쓰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요 반모음들은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놓고 발음 기호상 반모음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얘는 반모음 Y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반모음이는. 이해됩니까? 자, 단모음은 뭐다? 발음할 때 혀나 입술의 위치가 고정돼서 바뀌지 않는 것. 단모음 체계가 있었어요. 단모음 체계가 있어서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있고요. 혀의 앞뒤에 따라서 전설과 후설이 있고요. 전설, 후설 각각의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순과 원순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약간 있다라고 얘기했죠? 가령 을, 유 같은 애들은 현대국어에서 왜나 위의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단모음이었던 아이고 현대국어에서 아이의 애와 어이의 애는 사실상 변별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까지도 했었습니다. 되셨죠? 자, 요런 것들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요 문제를 풀고 변동 얘기도 좀 합니다. 변동이 안 나오 6구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변동 자체는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변동 자체는 6월에도 안 나오고 9월에도 안 나온 겁니다. 이건 그냥 의문 체계의 어떤 기본 개념과 관련해서 변동 이게 약간 나왔는데 모음에 관한 것만 나왔고 자음에 관한 게 지금 안 나온 상태인 겁니다. 자, 선생님 말씀 봐봐요. 용언 어간에 잠깐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 어미예요. 자, 어간이냐 어미냐는 어디서 쓰는 말이다? 용언에 활용해서 쓰는 말이다. 자, 단어 의미의 중심 부분 어근.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어근의 의미를 제한해주는 주변 부분 접사요. 어근 접사는 어디서 쓰는 말이다? 단어의 짜임, 단어의 구조에서 쓰는 말이고 어간 어미는 어디서 쓰는 말이다? 용언에 활용해서 쓰는 말이다. 됐습니까?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의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까 했던 말 뭐냐? 이런 현상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애들이 유리하기는 했겠지만 모르는 애들도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르는 애들이 풀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단모음이 뭐고 반모음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이해돼요? 이걸 반모음화라고 부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 자체는 몰라도 풀 수는 있게 해놓는데 단모음이 뭐고 반모음이 뭐고 이중모음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평권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깊이 있게 잘 이해하고 있느냐예요. 대충 넘기, 반모음, 이중모음 이런 거 대충 넘기거든요, 애들이. 이해됩니까? 자, 가령 어간 오와 오다의 어간 오와 얘가 결합한다는 거죠. 오케이? 어미 아가 결합해서 얘로 발음될 때, 오케이? 얘로 발음될 때 단모음 오가 반모음 오로 교체되는 거죠.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옛날엔 그냥 뭐라고 했다고요? 얘와 얘가 결합해서 요거 그냥 하나의 이중모음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말했었어요. 그리고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말했어서 이걸 그냥 뭐라고 다뤘었는데 모음 축약이라고 다뤘었는데 올해 수특에서 갑자기 반모음화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수능 완성에서도 또 한 번 반모음화 문제를 내버리는 바람에 평가원에서도 거슬렸던 것 같아요. 거슬려서 한번 정리해주고 가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정리 한번 해주고 가자라고 냈던 것 같아요. 이런 기본 낱낱의 개념들을 잘 알고 있는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시험에서는 이거 학원 선생님들이랑 얘기 많이 해봤거든요. 교육과정에서 얘기도 안 했던 걸 이렇게 막 내? 아 이상한데? 하여튼 냈으니까 이걸 모음 충격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 일단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와라고 하는 애는 반모음 5 플러스 아가 되는 애기 때문에 아는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단모음이었던 오가 뭐가 되는 거야? 반모음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그러면 반모음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의문의 변동을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라고 얘기하면서 몇 년 동안 교과서에서 몇 년 동안 아니 단 한 번도 반모음화라는 교체를 말한 적이 없어요. 반모음화라는 교체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평가원에서 건드려버렸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는 없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어간 오와 어미 아가 결합해서 와로 발음될 때 단모음 오가 반모음 오로 교체되는 것이죠.
우리말의 반모음은 반모음 이게 J가 반모음 2예요. 반모음 2도 있으니까 반모음 2로 교체되는 예도 있겠죠? 그러면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용언 어간의 단모음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자 반모음 2로 교체되는 예를 들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반모음 2로 교체되는 예를 들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봐봐요. 1번 어간 띠와 어미 어가 결합했대요. 자 눈치채셔야 돼요. 띠에 어가 결합했대요. 얘는 띠어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뭐를 허용한다고 했어요? 띠여를 허용한다고요. 주의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얘가 이중모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이중모음 아니에요. 자, 이거 단모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와 결합한 거야. 맞아? 그래갖고 만약에 얘가 띠여가 됐다라고 한다면 치환시키면 어가 여가 됐어요. 그러나 얘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뭐예요? 여 자체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로 가야 돼요? 반모음 첨가예요. 뭐가 반모음으로 바뀐 게 아니라 반모음 첨가라고요.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요. 우리가 이런 말로도 평가에서 많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할 때. 오케이? 단모음과 단모음이 연이어 나타날 때 여러 문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건드린 적이 있어요. 단모음과 단모음이 나타날 때 물론 하늘을 보아요 라는 거니 이렇게 발음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건데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할 때 일어나는 변동들이 꽤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선지에 있는 사례들 비슷한 것들을 다룬 적이 있다는 거예요. 2번 봐요. 어간 차와 어미 아도가 결합해요. 자, 이게 뭐 공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이라고 칩시다. 공이거나 뭐 남자나 여자겠죠? 차에다가 뭐가 결합해요? 아도가 결합했을 때, 야, 그런 남자는 차도 괜찮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봐요. 이거 뭐예요? 딱 봐도 동음 탈락이니까 2번 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을 잠그다예요. 그래서 잠그아가 뭐가 돼요? 잠가가 됐다라면 얘도 매력이 별로 없죠. 딱 봐도 탈락이니까요. 자, 네 번째로는요. 견디에 어서가 결합했대요. 얘가 뭐가 된다고요? 견여서가 됐대요. 그러면 뭐예요? 자, 이거잖아요. 이 플러스 어가 결합해서 얘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여는 어떻게 분리할 줄 알아? 이건 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이중모음이 반모음이 플러스 어로 분석된다는 건 알아야지. 이 사실 이런 걸 반모음어라고 부른다는 걸 모르는 애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단모음이 뭐고 이중모음은 이렇게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기는 알아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 같으니까 없애버리면 얘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뀐 반모음화의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거. 5번 어간 키우어라. 이게 재밌죠? 야, 봐봐요. 키우 플러스 어라가 되면 얘는 뭐예요? 키, 어라가 되는데 자 얘는 뭐야? 우 플러스 어가 워가 된 케이스니까 사실은 뭐랑 똑같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얘랑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 말씀 중에서 뭐예요? 찾으라고 한 거는 반모음 2로 교체되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오와가 결합해서 와가 된 것처럼 반모음 5로 교체된 동일한 사례를 갖고 왔다는 거죠.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 4번, 5번 순서 바뀌었으면 오답률이 더 높아질 거다. 4번, 5번 순서가 바뀌었으면 오답률이 더 높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너희가 홀수형, 짝수형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나는 유불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가 유리한데요는 모르죠.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유불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재수니까 그렇잖아요. 뭐 절반은 우리가 홀수형 보고 절반은 짝수형 볼 텐데 유불리가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크지는 않아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차분하게 선택지 잘 보고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요걸 하면 근데 음원을 안 나올 리는 없으니까 정리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뭐 급하게 온 게 있어서요.
네. 봐요. 자, 의문의 변동에는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뭐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있어요. 지금 얘는 교체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좀 이상하죠. 하여튼 간에 축약으로 보기가 교체로 보기도 했던 애들이에요. 자, 교체는 하나의 의문이 다른 하나의 의문으로 바뀌는 거고요. 민진이가 튕겼었나 보네요. 네, 자, 교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의문이 다른 하나의 의문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탈락이라고 하는 건 없어지는 거고, 첨가라고 하는 것은 덧붙는 거고, 축약이라고 하는 건 줄어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부터 처리를 해버려요. 축약이 원래는 모음 축약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그 모음 축약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의 상당수를 100%는 아니에요. 그 모음 축약으로 했던 부분의 상당수를 반모음화로 그냥 처리를 해버렸어요. 모음 축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EBS에서 딱히 언급한 것이 크게는 없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은 크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뭐 하여튼 뭐 그래요. 자, 너무 디테일을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교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이 돼요. 국물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유음이 아닌 애가 유음이 돼요. 신라 이런 애들이요.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면 순행,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면 역행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디귿티읕이 형식 형태소인, 이거 중요하다고 그러죠? 형식 형태소인 이나 반모음이, 은하 다른 모음 안 돼요. 이나 반모음이 앞에서 지읒치읒으로 바뀌는 거 국외음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거요. 경음화, 된소리대기 이런 거, 경음화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교체에 해당한다, 바뀌는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듭 매우 중요하게 당부하는 건 끄뜨뿌스쯔 이런 된소리들은 음은 한 개예요. 그그, 드드, 부부, 스스, 즈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수가 국수로 발음됐다고 해서 시옷이 첨가되는 분이라고 얘기하면 수험 생활이 첨가되는 거예요. 물론 내년에 문법을 안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된소리 대기 다 교체에 해당한다는 거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개별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지금 할 여력은 없어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게 비음화야, 어떤 게 유음화였어. 된소리가 대기가 되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말의 받침이 안 울림 소리고 뒷말이 첫 소리가 안 울림 소리일 때. 자, 그 뒷소리가 된소리가 된다든지 우리가 간첩 신고나 뭐 이런 것들은 된소리가 아닌데 신발은 신고는 신고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이렇게 용언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나오는 어미의 촉소리가 된소리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관형 사용어미 리을 뒤에서 된소리가 되는 경우 먹을 것을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민진이 접속이 잘 안 되나 보네요. 자, 됐나요? 자, 이런 경우에 비음화, 유음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음이다, 유음이다 하는 말 자체가 어디 있었어요? 좋은 방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이 됐다, 유음이 아닌 애가 유음이 됐다는 말은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좋은 방법이 바뀌는 거라고요. 좋은 방법 동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얘는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국외음화라고 하는 애를 이게 좀 잘 보셔야 돼요. 그 평범이 무슨 포지션을 취할지 모르겠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에서 국외음화는 자음동화로 안 쳤어요. 오케이? 자음동화로 부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문제에서 자음동화라고 말은 하지 않으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서 자음동화라고는 하지 않으면서 동화되었다라는 말을 썼어요. 국외음화를 가지고. 근데 이 말은 맞단 말이에요. 자, 봐봐요. 우리가 자음동화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자음과 자음이 부딪혀서 한 자음이 다른 자음의 어떤 특성을 담게 되는 것 혹은 같아지게 되는 것을 자음동화라고 정의하면 국외음화는 자음동화가 아니에요. 왜요? 국외음화라고 하는 것은요, 디귿이나 티읕이 뭘로 바뀌어요?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데 어떤 조건에서 바뀌어요? 이나
반모음이라고 하는 자음이 아니라 자 디귿이나 티귿이 얘랑 부딪혀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음이 뭐랑 부딪혀요? 모음이랑 부딪혀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자음 플러스 자음 자 자음과 자음이 부딪혀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자음동화라고 정의한다면 구개음하는 자음동화는 아닌데 문제는 정의 자체를 바꿀 수 있죠. 뭐라고요? 음운과 음운이 부딪혀서 이래버리면 음운과 음운이 부딪혀서 가령 그래서 자음이 어떤 음운과 이렇게만 해놔도 돼요. 자음이 어떤 음운과 부딪혀서 변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구개음화도 자음동화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디귿, 티읕 위치보다는 지읒, 치읒 위치가 얘한테 가까워요. 이 모음이 나는 위치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 잘하지 않으면 이 본전도 안 나와. 얘를 동화라고만 보는데 문제가 대체로 없다. 자음동화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음운끼리 부딪혀서 생기는 동화라고 보면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얘는 비음화, 유음화가 좋은 방법이 바뀌는 거야.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구개음화라고 하는 말은 구개음이 되는 건데 구개음이 아닌 애가 구개음이 되는 건데 구개음이라고 하면 좋은 위치잖아요. 이해돼요? 좋은 위치가 이나 반모음 이 위치로 끌려간 디귿티읕이 아니라 지읒치읒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좋은 위치에 동화되는 거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음동화란 말은 안 쓸 수도 있는데 동화, 구개음화를 동화로 본다면 얘는 이나 반모음이라고 하는 좋은 위치에 끌려가는 것이다라는 걸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내가 되게 여러 번 말한 거예요. 뭐가 있다? 그냥 말 바로 할게요. 연구개음화 이거 알고 있느냐라고는 안 해요. 절대로.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알고 있느냐라고는 안 해요. 알고 있느냐라고는 안 해. 연구개음화 뭐였어요? 신문인데 신문 이렇게 발음하는 거. 오케이? 이해하죠? 문법인데 문법 이렇게 발음하는 거. 이런 건 아마 수진이도 기억할 거예요. 1학년 때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오케이? 이런 것들 연구개음화. 문제는 뭐야? 표준 발음이 아니야. 신문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문 이렇게 한다고. 미음으로 발음하면 안 된다고. 그냥 신문. 문법 아니야. 문법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신문, 문법 이래버리는 것들 연구개음화. 표준 발음이 아니다. 또 뭐가 있었어? 아 미안해. 쏘리. 지금 얘기한 거 양수음화. 미안. 항이 들어오기 전에. 오케이? 이게 뭐야? 이렇게 발음하거나 뉴스페이퍼를 이렇게 발음하거나 오케이? 그라머를 이렇게 발음하거나 이런 것들 표준 발음이 아니다. 근데 얘는 비음화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왜? 원래도 비음이었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양수음화. 그 다음에 연구개음화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 연구인데 뭐라고 발음해? 영구 이렇게 발음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내가 말했었어요. 감기인데 뭐라고 발음해? 감기 이렇게 발음하는 거. 이해되죠? 자, 나 감기 걸렸어 하면 애들 다 알아듣는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 연구개음화, 양수음화는 표준 발음이 아니다. 오케이? 표준 발음은 아닌데 얘가 뭐예요? 좋은 위치 동화예요. 정리하면 그래요. 비음화, 유음화, 자음동화, 좋은 반복동화. 양수음화, 연구개음화, 자음동화, 좋은 위치동화, 비표준 발음. 구개음화, 동화, 맞고, 자음동화, 알 수 없고, 동화로 본다면 위치동화. 정리. 되셨죠? 오케이? 자, 구개음화도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형식 형태 써야 되고, 이어야 돼요. 이나 반모음 이어야 돼요. 아니에요. 밑을 보라 아니에요. 왜? 음모음이니까요. 알았죠? 오케이? 기억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탈락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자음분 단순화가 있다는 거. 격받침 중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요 얘기하면 또 높아심으로 말해야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된소리는 각각 하나예요. 음은. 어떻게 꼬셔도 넘어가지 마세요. 이건 음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되는 것은 자음분 단순화로서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드는 게 맞아요. 이해돼요? 하나 빠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창박이에요. 그럼 얘가 되는 거는 기억 하나가 탈락하는군 하면 합격자 명단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싼 기억에서 기억 하나가 탈락하는 게 아니라 끄라고 하는 음운이 그라고 하는 음운으로 교체해요. 명심 또 명심하여라.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인 거야. 문을 닫다 같은 경우도 문을 닫다니까 디귿 첨가구나. 아이고. 됐죠?
자, 자음분 단순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거 말고 우리가 시옷 탈락이나 뭐 시옷 불규칙이나 비옷 불규칙에 나오는 것도 탈락으로 말하기도 해요. 씻고, 씻어서, 있다, 있고, 이은이 이어서 시옷 탈락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냥 그런 것보다 하시면 될 것 같고, 히읗 탈락이 있어요. 발음할 때만 나타나죠. 알고 있죠? 나는 네가 좋아서 같은 경우에 좋아서가 나올 연음돼야 될 위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음 탈락들. 자, 아까 얘기했던 의 탈락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이죠. 스 플러스 어가 써가 되고, 키가 크 플러스 어서가 커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의 탈락이 있고, 그 다음에 동음 탈락. 거기서 서 플러스 어라 그랬죠. 오케이? 서 플러스 어. 어디가 가 플러스 안 돼. 동음이랑 하나 탈락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첨가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니은 첨가만 생각하면 돼요. 어원적으로는 사이소리 현상도 첨가라고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거 놓고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내는 게 좀 위험할 거예요. 위험할 거예요. 몰라, 이거는 그냥 내 착각일 수도 있는데 올해 문법은 되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조금. 많이는 아니야.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 미안하다. 할 수는 있겠는데 그 생각하는 이유는 내년에 문법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올해 문법이 개 어려웠다면 내년에 애들이 언매를 택하겠냐 이거예요.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언매 조금, 그 문법 조금 쉽게 안 갈까? 라는 게 그냥 궁예짓 한번 해봤습니다. 니은 첨가라고 하는 건 뭐야? 자, 일반적으로 앞말의 받침이 있고, 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일 때 하나가 첨가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반일 나가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얘는 받침이 뭐예요? 지그시죠? 자음분 음절의 끝소리 규칙. 사실은 평파열음화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면 요 사이에 뭐가 일이 워크 실질 형태소니까 니은이 하나 끼어들고 최종적으로는 이음화 조건이 되니까 반일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이것도요. 앞말에 받침이 있어. 합성어군요. 자, 스테이션 실질 형태소예요. 하나가 첨가돼서 뭐가 돼요? 서울역 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유음화 조건이 돼서 서울역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축약은 거센 소리 되기만 일단 생각하면 되기는 될 것 같다는 거죠. 따진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략 거칠게는 다 봤습니다. 의문의 변동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말 의문의 성격에서 체크해둬야 되는 거는 연음이 있어요. 알고 있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일 때 앞말의 받침 소리가 뒤로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 이런 거 연음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알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자, 중세국어에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현대국어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일어나지만 나만은 있는 특징 뭐예요? 모음조화예요. 모음조화가 뭐냐고 물으면 자작해서라도 답해야 돼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경향을 모음조화라고 하더라. 자, 밥을 어가 오지만 하늘을 아가 오더라는 거죠. 오케이? 과거 시제 선어 발음이 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이게 단음절 어간에서만 거의 적용되고요. 단음절 어간에서만 적용되고 아름다워처럼 이렇게 음절이 늘어나면 아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가 와요. 이해가요? 정다워 정도만 해도 이 음절만 돼도 어가 와요. 그러니까 단음절 어간 뒤에 오는 어미 어시 모음조화를 지키고요. 그 다음에 반짝반짝 번쩍번쩍과 같은 일부 의성어 의태어. 근데 여러 번 얘기가 말했죠? 의성어 의태어도 깡충깡충처럼 모음조화는 깨지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 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 11번 했습니다. 12, 13 갑니다. 분명히 또 중요한 게 있을 거야. 지금 마음은 급하고. 뭐 먹으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 예, 그저께 2학년 동덕 수업을 중으로 하다 보니까 분명히 잠깐 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먹고 있던 걸 내리던데. 중 수업을 했을 때 장점이 먹으면서 할 수 있어서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수업을 들었어도 먹었지 않겠죠. 많이 먹었을 거야.
네. 지금 민진님 잘 들리죠? 이상 없죠? 튕겼었던 거죠? 내가 2번 수락을 눌렀는데 짜증나서 나간 거 아니죠? 있죠? 있으면 있어요 라고 좀 해주세요. 없으면 짜증나서 나간 걸로 할게요. 나갔나 봐요. 민진아 어디니? 자 12, 13이에요. 이것도 계속 이 지문형이 뜻밖으로 나오거든요. 지문형은 좀 뜻밖으로 나오는데 엉뚱한 게 나온 거죠. 6월 모평에서는 감화, 뭐 엉뚱하다기보다 이렇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던 부분이 됐어요. 이 말 속에는 오늘 이걸 할 수는 없는데 이건 마지막 회가 그런 거가 있긴 있던데 외래어 로마자가 빈자리예요. 네, 외래어 로마자가 빈자리. 사실 로마자는 확률이 나는 로마자를 낼까? 외래어 로마자 이게 낼까 싶은 그런 부분인데 지금 6구의 지문형을 낸 걸 보면 모르겠다. 왜냐? 로마자나 외래어를 내면 자연스럽게 지문형으로 내면 지금 봐봐요. 아까 6월 모평에서도 담화, 뭐 지시표현, 대응표현 이런 걸 내면서 그 다음 문단에서는 높임표현이라고 하는 문법 요소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엮기가 좋잖아요. 지금도 여기 보면은요. 사전 표제어, 사전 찾기 이런 거 중요한 거니까 표제어에 쓰는 붙임표가 어떤 때 붙고 어떤 때 안 붙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단어 형성에 대해서 냈어요. 무덤 이런 거 단어 형성에 대해서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딴 거랑 연결될 수 있는 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외래어 로마자예요. 왜? 그 발음에 따라 갖고 표기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고 요거들을 잘 갖고 오면 음운변동으로 묶어버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것까지 건드리지 못하지만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한번 좀 숙지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찜찜한 느낌이 조금 있다. 조금 있다. 많지는 않은데 조금 있다. 오케이? 한번 꼭 숙지하고 가주세요. 자, 11, 12번을 봅니다. 12, 13이구나. 미안합니다. 12, 13. 근데 민진이 진짜 없어졌어요? 있나? 없나? 알 수가 없네. 네, 들어왔던 사람들 다 잘 있는 거죠? 예. 자, 긴급 한번 해봅니다. 지금 10초간 카메라 켜주세요. 네, 들어오긴 많이 들어왔는데. 자, 도현이 확인됐어요. 확인됐어요. 끄셔도 돼요. 재영이 얼굴 안 보이면 이게 뭔지 알 수 있나? 예, 재영이 됐어요. 자, 나경이 됐어요. 딴 사람도 없는 겁니까? 수진이, 예, 파란 옷 됐어요. 윤영이 된 것 같고요. 지원이 카메라 안 돼요. 예, 이렇게 말을 해주면 이건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지호가 없다. 없는 건가요? 지금 켜졌었나요? 내가 확인 못했어요. 지호 못 봤고요. 안 돼요? 카메라가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소리가 안 들립니까? 카메라 건전지 아직 이상 없는데? 다시 돼요? 예. 예. 그럼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민진이는 없는 것 같고 어디 갔는지. 윤영이 카메라 안 되나요? 윤영이 민진이 어디 안 보이는데? 일단 못 찍고 있으니까. 네네네. 윤영이 있고요. 민준이 진짜 없나 본데. 예, 어쨌든 뭐 찍고 있으니까 보시겠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정리하면서 스치듯이 했던 말들의 기억이 좀 남아서 다음 주야 진짜 이제 다음 주에 시험 볼 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민지가 계속 채팅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말했어요. 채팅 안 보인다고요, 선생님. 줌 채팅하지 말고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했었어요. 민진이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네, 억울함을 호소했다. 네. 자, 하겠습니다. 사전에 뜻풀이 대상이 되는 표제 항목을 표제어라고 한다. 표준 국어 대사전의 표제어에는 붙임표가 쓰인 경우랑 안 쓰인 경우가 있다. 붙임표에는 표제어의 문법적 특성, 띄어쓰기, 어원 및 올바른 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요 짝대기 하나가 다양한 기능을 하는구나. 자,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사와 어미처럼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언제나 다른 말과 결합해야 하는 표제어에는 다른 말과 결합하는 부분에 붙임표가 쓰인다. 접사, 질과 연결어미, 의의가 이러한 예이다. 그러니까 접두사나 접미사나 어미들 같은 경우도 사전 찾으면 표제어로 나오는데 그 표제를 눌러보면 짝대기 요 붙임표를 끼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덧니라는 단어의 덧이 무슨 뜻인가 보려고 덧을 찾으면 누르면 이렇게 써 있다는 거고요. 이해돼요?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라는 말에서 먹어서가 뭔지 몰라서 어서를 찾아보면 어서라는 어미가 표제어로 있고 이렇게 붙임표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얘네들은 다 무슨 형태소니까 의존 형태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조사도 자립적으로 쓰이진 않지만 무슨 말이에요? 조사도 의존 형태소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다른 말과 단어이므로 그 앞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데요. 밥을 먹었다 같은 경우는 찾아도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뭐라고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용언 어간도 의존 형태 소기는 해요. 용언 어간도 자립적으로 쓰이진 않지만 다와 결합한 기본형이 표제어가 되고 용언 어간과 어미 다 사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봐봐요. 얘는 접두사예요. 얘는 어미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존 형태소잖아요. 오케이? 의존 형태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형태소 분석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하지만 표제어로 이러한 먹의 상태는 나오지 않고 다와 결합한 얘가 표제어로 쓰이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해 잘 해주셔야 돼요. 자, 다와 결합한 기본형이 표제어가 되고 용언 어간과 어미 다 사이에 붙임표는 안 쓰여요. 됐죠? 둘째, 둘 이상의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진 표제어에는 가장 나중에 결합한 구성성분들 사이에 붙임표가 한 번에 쓰인다. 가장 나중에 결합했다라고 하는 말, 나중에 결합한 거 이거 얘기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말했어요? 직접 구성성분 표시라는 뜻이죠. 이 말 이해 가야 돼요. 직접 구성성분 표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2등분선은 2등분선 이렇게 돼 있는 애잖아요. 그런데 얘는 누가 봐도 등분선에 2가 붙었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야? 2등분의 선이 된 거고 2등분은 물론 2와 등분이 합쳐진 거겠죠. 그러니까 2등분선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물론 나도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2등분선을 누르고 들어가면 어떻게 써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 있을 거라는 거고 얘는 얘와 얘가 합쳐진 그런 복합어로서 2등분과 선이 직접 구성 성분임을 보여준다라고 우리는 멋지게 이해해 주자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복합어의 붙임표는 구성 성분들을 반드시 붙였어야 한다는 점도 알려준대요. 당연하죠. 복합어라는 말 자체가 합성어든 파생어든 한 단어라는 건데 한 단어의 구성 요소를 보여줄 뿐 당연히 한 단어니까 붙였어야겠죠. 돌다리 찾으면 표제어 이렇게 분석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이걸 누가 띄어쓰겠냐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요. 한편 이러고 나서 단어로 빠졌어요. 이러고 단어로 빠졌는데 무덤, 노름, 이따가처럼 기원적으로 두 구성성분이 결합한 단어이지만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먹이 같은 경우는 먹이를 찾아서 딱 누르고 들어가면 먹이 명사 이렇게 나오거든? 이해돼요? 먹이 하고 명사 나와. 가운데 붙임표 쓴단 말이야. 먹과 이가 직접 구성 성분이고 아시다시피 얘가 어근이고 얘는 명사파생 접사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되는 애인데 사실은 이 말은 뭐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원적으로는 내가 말했을 거예요. 무 플러스 엄이라는 거죠. 무 플러스 엄인 게 확실하지만 내가 말했어요. 암 이런 것들은 생산성이 없는 접사다.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데 기여하지 못한다. 현대국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리대로 써준다라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써주지 않는데요. 굳이. 이해됐어요? 이렇게 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덤, 노름 이따가처럼 기본적으로 두 구성성분이 결합한 단어이지만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현대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전미사가 결합한 경우나 자, 어문 규정의 한글 맞춤법을 갖고 왔어요. 오케이? 표준 발음법 부분 비어있고 외래어 로마자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현대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전미사, 생산성이 없다라고 말해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전미사가 결합한 경우나 단어의 의미가 어근이나 어간의 본뜻과 멀어진 경우에는 그냥 소리대로 적으면 돼요. 이 말 속에는요. 자, 단어의 의미나 어근의 어간과 단어의 의미가 어근이나 어간의 본뜻과 멀어졌다는 말 속에는요. 생산성이 있는 전미사랑 결합해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노름의 의미 그래요. 노름의 의미요. 우리가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있는 접사거든요. 많은 단어 만드는 접사예요. 근데 노름 같은 경우는요. 이런 깸뿔의 의미가 플레이에서 너무 벗어났다고 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근의 본뜻에서 너무나 멀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소리대로 적어요. 자, 그래서 무덤의 전미사 그 위에 그래갖고 이처럼 소리대로 적는 단어들은 구성성분들이 원래 형태의 음절로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어원적으로 무 플러스 엄에서 왔어요. 그러나 얘는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리대로 적기로 이렇게 했는데 표제어를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무, 덤으로 써줄 수는 더더욱 없는 노릇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무덤의 전미사 엄은 현대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해요. 엄이 뭐냐 이거예요. 엄이 무슨 파생접사냐는 거야. 근데 특이해요. 주검에도 쓰이기는 해요. 주검. 시체를 주검이라고 얘기하죠. 왜 묻고 시체 이거에 엄이라는 접사가 붙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야. 특이한 거지. 왜 저기다가 엄을 붙였을까? 이거 모르겠어. 특이하긴 특이한데 왜 그런지 알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엄은 현대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어근 묻과 전미사 엄이 결합한 무덤은 소리대로 적고 표제어에 당연히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엄과 비슷한 전미사에는 암, 우 등이 있다. 그래서 체크 잘 봐봐라. 야, 무덤과 비슷한 전미사네. 무덤과 비슷한 단어? 뭐라고 했죠? 엄과 비슷한 전미사예요. 봐봐요. 엄과 비슷한 전미사란 말 썼잖아요.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봐요. 엄과 비슷한 전미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전미사예요. 이해돼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전미사예요. 자,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암어구가 있대요. 기억나요? 암 뭐 있었죠? 기억나는 거 있어요? 채팅창. 암. 화면이 멈췄어요. 아니, 내가 멈춰있는 거예요. 마감. 암이 뭐냐, 이거야. 억이 뭐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요, 생산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애도 그래요. 애도 그래요. 보면 알겠죠? 막는 거. 그 다음에 노름은, 봐봐요. 지금 두 개를 이어주고 있는 거 보여요? 지문에서 한 편이 있는 단어 있잖아요. 그 기억 부분 봐봐요. 그 기억 부분 앞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현대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전미사가 결합한 경우나 단어의 의미가 어근이나 어간의 본뜻과 멀어진 경우 이 두 개를 얘기할 때 첫째, 현대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전미사가 결합한 경우가 뭐야? 이거, 무덤, 마감, 주목, 자주 이런 애들이 결합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은 뭐야? 단어의 의미가 어근이나 어간의 본뜻과 멀어진 경우가 뭐야? 노름과 같은 애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근, 노래 본뜻만으로는 그 의미가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서로 내기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다. 조금 지난 뒤에를 뜻하는 있다가도 다가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보자 라고 했을 때 it의 의미랑 너무 멀어졌다고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노름과 있다가는 소리대로 적고 표제어에 붙임표가 당연히 쓰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봐봐요. 12번.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1번. 의미 잘 이해해봐라. 맨발에서 분석되는 접두사. 그게 뭐예요? 맨이죠. 접두사의 뜻풀이를 표제어 맨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접두사 맨에 붙임표를 쓰겠군 이란 뜻이에요. 이해가죠? 두 번째요. 나만 비를 맞았다에 쓰인 격조사의 뜻풀이를 표제어 르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뭐예요? 목적격 조사 를, 조사는 붙임표를 안 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죠? 단순히 르이 맞지 뭐 이게 아니에요. 아, 르에는 붙임표 안 쓴다는 뜻이에요. 여기다 붙임표 써버리면 틀린 답지 되는 거야. 3번. 저도 학교 앞에 삽니다. 에 쓰인 동사의 뜻풀이를 표제어 살다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야, 이건 상당히 어렵죠. 왜? 삽니다의 기본형이 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살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 살다를 갖다가 이렇게 쓰지 않는군 이란 뜻이에요. 선지 의미. 그 다음에요. 4번. 앞과 집이 결합한 단어를 앞집처럼 띄었으면 안 된다는 정보를 앞집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가령 얘는 합성어로서 표제어를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올 건데 요거는 직접 구성 성분, 앞집이라는 단어의 직접 구성 성분이 앞과 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요것이 중간에 끼어 들어있다는 말은 앞집이라는 단어에 최종적으로 분리된 요거 뭐 두 글자니까 당연히 그냥 요거의 전부지만은 하나의 합성어로, 복합어로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복합어로 존재하는 이상 띄었으면 안 되는 거죠. 5번. 논뚝과 길이 결합한 논뚝길의 구성 성분이 논, 두, 길이라는 정보를 표제어 논, 두, 길에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왜?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한 것은 가장 마지막에 구성된 성분 표시만 해주는 거야. 단어를 딱 쪼갰을 때 나오는 주동어리죠. 논, 두, 길이지만 논뚝, 길이겠지? 논, 두길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면 얘는 뭐로 나오겠어요? 논뚝, 길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죠? 13번 봐봐요. 13번 문제랑 아까 좀 전에 반모음화와 관련된 11번 문제랑 가만히 잘 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선택지 만드는 방법이 비슷해요. 자, 보기의 자료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예래요. 잘 봐요. 기억에 해당하는 예, 단어의 의미가 어근이나 어간의 본뜻과 멀어진 거 찾으래요. 자, 내 말 이해 가야 되는데요. 기억에 해당하는 걸 찾으래요. 단어의 의미가 어근이나 어간의 본뜻에서 멀어진 걸 찾으래요. 그러면 오답이 있다면 뭐가 나오겠어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전미사가 결합한 경우로 낼 거예요. 이 말 이해 가야 돼요. 11번도 어땠었어요? 내가 4번은 뭐 순서 바뀌면 오답률 높아질 거라고 얘기했죠. 이해됩니까? 자, 왜요? 우리가 분명히 O 플러스 A가 결합해서 와가 되는, 다시 말해 반모음 O가 되는 반모음화를 보기에서 샘플로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산지 키워라가 먼저 나오면 이거네 라고 그냥 멀렁뚱땅 넘어간다고요. 이해됩니까? 근데 13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13번 어쨌든 그 하나 둘 지문의 세 번째 문단에서 두 가지 소리대로 그대로 쓰는 경우 소리대로 표기를 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붙임표를 쓰지 않기로 했던 두 가지 사례가 뭐였어요? 자, 이런 것처럼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전미사가 결합한 경우, 또 노름처럼 의미가 어근어간의 본뜻과 멀어진 경우, 이 두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번에서 뭘 물어보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단어의 의미가 어근어간의 본뜻과 멀어진 걸 물어보니까 오답에는 뭐가 나오겠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전미사가 나올 거라는 거죠. 자주가 있잖아요. 자주를 주고 사실은 난 힌트를 줬다고 생각해요. 왜? 그 지문에서 뭐라고 했어? 엄과 비슷한 전미사에는 어, 우 등이 있다. 그러와서 단어를 안 줬잖아. 이 단어를 너네가 창의적으로 떠올려 봐라라고 할 수는 없거든. 그러면 자주의 우는 그러면은 암어 우의 우인가 보다 라고 눈치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힌트를 많이 준 거예요. 오케이? 많이 준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보면요. 나조차 같은 경우는 이것의 어원이 되는 용언이 쫓았다, 쫓다라고 얘기한다면 남을 따르는 걸 쫓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조차라고 하는 이 조사가 쫓다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의미가 너무 멀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자주는 아까 얘기했지만 잣다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잣우예요. 그럼 의미의 연관성은 여전히 있는 상태이고 우가 다만 뭐일 따름이야? 현대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전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리대로 쓴 경우란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차마 그의 눈을 볼 수 없었대요. 차마 볼 수 없었는데 이게 인듀얼의 의미라고 한다면
차마 못 봤어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 상관이야. 차마는요, 부끄럽거나 안타까워서 감히 라고 정의돼요, 사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참다랑 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나부터, 이거 딱 봐도 스틱이랑 전혀 의미적 연관성이 이제는 없다고 봐야 돼요. 너무 멀어졌다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나부터 모범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얘는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걸로 봐야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은 조차, 차마, 부터입니다. 됐습니까? 자, 14번 봐요. 14번에는요, 자, 누차 얘기하는 중요한 걸 다시 한번, 하기는 해요. 자, 우리말 품사는 크게 의미 기준 분류로 9개가 있죠. 명사, 대명사, 수사 묶어서 체언, 그 다음에 은는이가 을을도만 이런 거, 앞말과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관계연이라고 얘기하죠.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동사,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고, 체언을 수식하는 걸 기본 역할로 하는 관형사가 있고요. 용언, 다른 부사, 관형사, 경우에 따라서 일부 체언 수식 부사가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자, 이런 경우 부사고요. 그 다음에 감탄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차 강조한 말이 품사랑 문장 성분 구분 잘 하시고, 문장 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이렇게 있어요. 요거 문장 성분 구분하시고, 특히 조사, 그 다음에 특히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거 되게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마지막 수능 볼 때까지 기억해야 된다고 말한 게 용언 활용의 결과는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용언 활용의 결과는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 다시 한번 강조해요. 자, 이 얘기 듣는 건 이제 마지막이에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니, 먹는구나. 이렇게 가는 애들, 자,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간이라고 해요.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자,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 변하는 부분 어미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얘네들은 다 같은 단어예요. 먹으니를 모르든 먹니를 모르든 먹는구나를 모르든 먹다 찾아야 돼요. 이해되죠? 얘는 그냥 같은 단어예요. 얘는 그냥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하지만 예를 들어서 먹이 같은 경우는 얘가 뭐예요? 명사, 파생, 접사이기 때문에 어간, 어미란 말은 쓸 수가 없고 어근, 접사, 파생어예요. 얘는 어미는 파생 접사가 아니라 불절 접사라고 부르는 애예요. 단어 파생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위로예요. 자, 먹다의 사동사 뭐예요? 먹이다예요. 먹이다 찾으면 먹다의 사동사라고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별개의 표제어예요. 먹히다 찾으면 먹다의 피동사라고 나오지만 별개의 표제어예요. 자, 이렇게는 한 단어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단어예요. 이해되죠? 얘네 네 개는 모두 뭐가 같아요? 어근이 같아요. 어기라는 어근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어요. 하지만 얘는 단위로고요. 얘는 명사, 파생, 접사가 붙은 파생어고요. 자, 얘는 사동점이사, 얘는 피동점이사지만 이런 경우 어쨌든 사동피동의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켰기 때문에 각각 다 다른 단어예요. 자, 얘는 먹이 어간이고 다가 어미예요. 얘는 먹이가 어간이고 다가 어미예요. 먹희가 어간이고 다가 어미예요. 먹은 어간 어미 얘기하지 않아요. 품사가 명사예요. 용언 활용의 결과는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자, 뭐 그가 잠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이런 말 나온다고 했을 때 얘도 잠이음이고 얘도 잠이음이지만 얘는 가령 깊은 잠을과 같은 수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명사겠다. 얘가 명사라는 말은 얘는 명사, 파생, 접사란 얘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깊이 잠으로써 같이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 서술성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서술성이 살아있는 상태면 얘는 여전히 동사야. 그러니까 얘는 명사고 얘는 동사라면 똑같이 잠이음이지만 얘는 파생어고요. 얘는 단위로입니다. 이 미음은 명사, 파생, 접사고 이 미음은 명사형 전성 어미입니다. 얘는 명사고 얘는 동사의 명사형인 것입니다. 와, 이 말이 지금 되게 내가 하면서도 이해할까? 쉽게 빨리 했는데 이 말이 이해가 됐으면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농축. 자,
밑에 보면 품사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문장 성분으로 실현된다. 이거 내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죠? 봐봐요. 단어는 그 단어 고유의 DNA예요. 문장 성분은 문장 내에서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 성분일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돼요?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 성분일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령 지호가 했을 때 지호는 문장, 자, 지호, 그냥 지호라는 말을 사람 이름을 놓고 문장 성분 뭐예요? 라고 물으면 몰라요가 답이라는 거예요. 품사는요, 명사죠, 당연히. 이해되죠? 그러나 지호가 밥을 먹었으면 주어가 되는 거고, 지호를 만났으면 목적어가 되는 거고, 내가 가르친 사람이 지호이다 하면 서술어가 되는 거고, 나는 지호가 아니다 하면 보어가 되는 거고, 오케이? 지호의 선생이다 라고 얘기하면 관용어가 되는 거고, 지호에게 주었다, 뭐 지호와 만났다 이러면 부사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남았냐? 지호야 부르면 독립어 되는 거예요. 개별 단어는 어떤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문장 성분으로 실현돼요. 당장 명사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고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케이? 고향, 품사, 명사예요. 하지만 문장 성분 몰라요. 고향의 풍경하면 관용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품사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문장 성분으로 실현된다. 품사가 어떻게 문장 성분으로 실현되는지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보자고 했어요. 빵은 동생이 간식으로 제일 좋아한다. 1번, 명사가 격조사와 결합해 목적어로 쓰인다. 누차 얘기했지만, 자, 여기는 두 가지 함정이 다 있어요. 일단 애들이 이걸 만약에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주어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대학을 안 가야 돼요. 오케이? 자, 이건 뭐예요? 동생이 빵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문장의 그 문장 성분의 위치가 앞에 왔을 뿐 빵은 목적어가 맞아요. 다만 문제는 뭐예요? 빵이라고 하는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치상 앞으로 빼는 걸로 보이지 빵을이 들어갈 자리에 은이 들어간 거예요. 누차 얘기하지만 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보조사예요. 자, 철수가 밥을 먹었다에 가와 을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으면 보조사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했어요. 빵을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것이 목적어에서 틀린 것이 아니라 격조사가 아니라 은이 보조사에서 틀린 거예요. 이해되죠? 두 번째요. B. 형은 아주 옛 물건만 항상 찾곤 했다. 부사가 관형사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였대요. 자, 아주는 뭐야? 옛을 꾸며요. 옛은 물건을 꾸며요. 그러니까 옛은 관형사이면서 관형어고요. 아주 물건이 아니라 아주 옛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는 관형사를 꾸미는 부사이면서 부사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나중에 어른 돼서 우리 다시 만나자. 명사가 조사에 결합 없이 주어로 쓰였다. 어른 돼서라고 해놓으면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자, 돼서도 뭐예요? 되어서예요. 이해됩니까? 되다 앞에 있는 어른은 뭐예요? 보어예요.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친구가 내게 준 선물은 장미였다. 자, 명사가 어미와 직접 결합해 서술어로 쓰였다 라고 얘기했지만 장미이었다 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장미이다, 장미이었다 에서 이엇이 또 줄었다고 얘기하면 또 안 되잖아. 이엇이 하여튼 줄어가지고 엿이 된 거예요. 서술격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람쥐 3마리, 수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으로 쓰였다. 수사가 아니라 수관형사예요. 자, 관형사에는 조사가 못 붙어요. 그러니까 나는 강아지 셋을 키운다라고 하면 셋은 수사지만 3마리를 키운다의 새는 수관형사예요. 무슨 말이겠죠? 수사, 수관형사 구분하는 거 너무 쉬워서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혹시 모르니까 아셔야 돼요. 뒤에 단위성 의존 명사가 나오고 앞에 수량 얘기 나오면 수관형사예요. 아시겠죠?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강아지 2마리 뭐 이런 것들이요. 신발 3, 켤레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도 의존 명사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의존 명사인데 의존 명사로만 쓰이는 게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리 같은 경우는 마리당 하면 자리일 수도 있나? 야, 이거 좀 애매하네요. 네, 의존 명사로만 치고 있네요. 다행히. 자, 한 마리당의 의미니까. 자, 그러니까 마리, 켤레 이런 것들은 의존 명사로만 쓰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잔 같은 거 생각해요. 잔. 커피 석잔 할 때 잔은 의존 명사가 맞아요. 그런데 커피를
잔에 따라 마셨다라고 얘기하면 잔임명사예요. 사람도 의존명사일 수 있어요. 뭐요? 여기 7 사람이 모였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단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잔임명사예요. 뭐 그런 거. 자, 그래서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아까 내가 하나 까먹고 말 안 했는데 12, 13번 질문 사전과 관련해가지고는 또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전 찾기 문제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의 발음 정보가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기억나죠? 뭐뭐을, 뭐 혹은 뭐뭐에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필수 성분이 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릿수 얘기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릿수는 뭐라? 서술어의 자릿수 뭐예요?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예요. 오케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니까 만약에 요거 하나가 있어? 그러면 주어는 언제나 필요하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으므로 요거 하나가 있어? 그러면은 두 자리 서술어구나. 요거 하나가 있어?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구나. 요거 같이 있어? 그러면 주어와 뭐 부사어를 다 필요하는 세 자리, 목적어와 부사어를 다 필요로 하는 세 자리구나.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단어 뜻에서 소리는 같고 뜻을 자, 소리는 같고 뜻을 다를 때 프로는 아닙니다. 이런 젠장. 소리는 같고 뜻은 다른 거 동음이어라고 얘기하고 한 단어 안에 1, 2, 3, 4, 5라고 내려와서 뜻이 많을 때 다의어라고 얘기하죠. 다의어에서 1번 뜻을 중심적 의미라고 하고 2, 3, 4, 5로 퍼져나가는 뜻을 주변적 의미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뭐 얘기 못하는 반의어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못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찜찜한 것 중에 하나는 품사통용도 보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만큼대로뿐의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는 조사이고 어떤 경우는 의존명사라면 이런 거 품사통용이라고 부르죠.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2개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거 품사통용이라고 말했던 것도 한번 같이 떠올릴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번입니다. 못한 게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못한 게 많이 있을 텐데, 이제 문법 특강 올려놨던 거 보려면 보겠냐? 안 볼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안 봤는데, 앞으로 보겠어요? 내년에 보세요. 내년까지 여러분까지. 안 보실 거잖아요? 자, 중세국어 마지막 거입니다. 자, 15번이요. 이거 뭐 훈민정음을 다시 읽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걸 할 수는 없고요. 현대어 풀이도 사실은 이거 해주잖아요. 해주지만 안 해줬어도 알아야 돼. 안 해줬어도 알아야 돼. 채팅으로 누가 말했는지 이게 내가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니까. 네. 이게 그럼 여러 사람이 했다는 건가요? 근데 누가 이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 인지니어군요. 예, 믿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1번 봐요. 말싸미와 홀바이에 쓰인 주격조사는 형태가 동일하군 했어요. 다르죠? 말쌈이는 단말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뭐가 와서 얘가 와서 이어져 온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홀바이 셔도에 얘 같은 경우는 바 플러스 이가 와서 이렇게 적은 거고, 그 당시에는 이거 이중음이어서 홀바이로 읽었을 거라 얘는 말싸미로 읽었겠죠. 이렇게 읽었겠죠. 2번 한이라의 하다는 현대국어 동사 하다와 품사가 동일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었으니까? 많다예요. 우리 학원 이름. 자, 많다기 때문에 많다면 품사는 형용사고요. 현대국어의 하다는 공부하다, 청소하다 이렇게 건너내기 때문에 한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동사예요. 그 다음에 일할과 세로에는 동일한 강약을 표시하는 방점이 쓰였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점이 하나씩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묻는 건 뭐였대? 이거 되게 많이 틀렸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강약이 아니라 소리에. 자, 방점은 뭐다? 소리의 높낮이.
자, 이것도요, 이 이상 디테일 안 물어볼 거예요.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이것까지 뭐, 물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하여와 편안케 하고자에는 모두 피동 표현이 쓰였다. 그런데 딱 봐도 사람들로 하여금도 사실 이건 사동적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편안케 하고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개 하다가 아예 대놓고 있어요. 편안하게 하고저라는 의미가 이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동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 봐야 된다? 사동 표현이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매에는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쓰다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있는데 어두자국은 비읍계 합용명사의 비읍은 발음이 됐을 걸로 추정한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명사형 의미가 오미 올 수도 있고 오미 올 수도 있는데 얘가 뭐기 때문에 음성모음이기 때문에 얘가 오고 얘도 사실은 애가 올 수도 있고 애가 올 수도 있는데 음성 이렇게 해갖고 얘가 온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모음조화라는 거 하나 생각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옴, 우미, 명사파생 접사고 중세국어에서 옴, 우미, 명사형 전성 어미이고요. 암, 음이 명사파생 접사인데 이렇게 외우는 게 좀 위험하다고 했죠. 이해돼요? 적용 안 될 때도 있기는 있어요. 자, 현대어 국어 풀이를 해줄 거니까, 평가원에서 해줄 거니까, 현대국어 지식으로 명사파생 접사로 분석해야 될 상황인지, 명사형 전성 어미로 분석해야 될 상황인지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 내지는 않을 거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명파접이고, 얘는 명사형 전성 어미가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비읍계 합용명사의 비읍은 발음이 됐을 거라는 근거 있었다, 라는 거, 휩쓸다, 오케이? 햅쌀, 이런 것도 현대국어 흔적에 남아있고, 히읗종성 체험도 현대국어 흔적 남아있는 것들, 암탉, 수탉, 살코기,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가볍게는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빠진 게 많을 겁니다.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2시간, 6시간은 해야 정리가 될 부분을 갖다가 육군을 중심으로 해서 6월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도움이 뭐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움이 좀 됐기를 바라고요. 예. 아까 그 정지은 와서 얘기했는데 수진이는 시험 끝나고 점수 보내시고요. 그렇죠? 점수 보내시고 지은이랑 찾아오시고요. 자, 다른 사람들은 우리 토요일날 마지막 종강, 예, 진짜 종강. 지난주는 좀 가짜 종강. 온라인 종강은 다음 주, 요번 토요일날 하게 됩니다. 2감 12회로 하는데, 전직은 다 할지 아니면은 문학문법만 하고 당구상 얘기할지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 아직 시험지를 안 봐가지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낮 시간에 이렇게 졸릴 시간에 지금 자는 애 분명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지훈 씨 자지 않을까요? 하여튼 자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 안 자는 사람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시험들 잘 보시고요. 잘 보시고 우리 토요일에 볼 사람들 토요일에 보고 아닌 사람들은 시험 끝나고 밝은 얼굴로 만나겠습니다. 자, 얼굴 한번 보고 손 한번 흔들겠습니다. 김재형 손가락 잘라버려. 손만 보고 건방지게. 네, 손가락들을 다 잘라야 돼. 예. 그렇죠. 오늘 뭐 화장도 안 하고, 예, 민진이 채팅으로 흔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카톡으로 흔들었어요. 예, 좋아요. 네, 종료하겠습니다.